안녕하세요. 역사 속 그날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군부에 가둔 황희, 맹사성을 파직하고 서선의 직첩을 회수하는 등의 명을 내렸다. 자의정 황희와 우의정 맹사성과 형조판서 서선을 의군부에 가두었다. 사연은 황희의 사위 서달이 신창에서 아전을 죽인 사건에 연루된 것이었다. 서달은 황희의 사위였다. 서달이 신창현에서 자신에게 예를 갖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을 아전을 잡아다가 마구 때렸다. 그런데 매를 맞은 아전이 이튿날 죽고 말았다. 아전의 이름은 표운평이었다. 운평은 집에서 당연히 이 일을 상부에 보고하고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 황희의 인상이 어둑해졌다. 얼굴 전체에 퍼진 검버섯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딸년이 찾아와 애골복골하였다. 드디어 기다리던 맹사성이 차량채에 들었다. 황희의 얼굴은 더욱 죽을상이 되었다. 맹사성은 우의정이었고 황희는 직책이 자의정이었다. 맹사성이 사정을 몰라 먼저 물었다. 자의정께서는 표정이 어찌 그러하신가? 우의정, 나 좀 살려주시게. 살려달라니 어디 못수병이라도 걸렸나? 차라리 못수병 걸렸으면 죽기라도 하지. 사위하고 딸년 덕에 이리 청을 넣고 있네. 서달이 사람을 죽였는데 조정이 알려지면 목숨이 이토릴 거 아닌가. 아전 하나가 예를 갖추지 않는다고 잡았는데 그걸 본 운평이란 자가 대거리를 하자 홧김에 그만 때려 죽였다지 뭔가. 그 죽은 사람이 신창 사람이라 하는만. 황희가 말을 끊으며 잠시 맹사성의 눈치를 보았다. 신창이면 맹사성의 고향이었다. 황희가 다시금 부탁했다. 어찌 좀 봐주시게. 딸을 과부로 만들 수 없지 않은가. 신창 일만 잘 처리되면 서선이 형조판서로 있으니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네. 맹사성이 사정을 이해한 듯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형조판서 서선은 서달의 아비였다. 또한 맹사성에게 고향 아전 하나 구워 삼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황희가 저렇게까지 청을 넣으니 맹사성도 뿌리치기가 힘이 들었다. 아름아름 운평 집안에 대해 알아보니 때마침 운평 형인 복만이 한양에 와 있었다. 당연히 복만은 뇌물을 덥석 받아먹고 재수씨에게 달려갔다. 복만이 울며 빌었다. 황희와 맹사성의 뜻을 어겼다간 신창에서 살지 못하거니와 아전의 짓도 못할 판이었다. 헌데 뇌물까지 받았으니 죽은 동생은 안 됐지만 살 길이 두고두고 열린 것이었다. 재수씨, 안타깝지만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 아니오. 봉골 재상과 현임 수령의 명령으로 아전에 순정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몸을 둘 곳이 없을게요. 제발 우리 집 좀 살려주시오. 운평의 아내가 울부짖었다. 아주버님,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찌 생명을 저리도 하찮게 여긴답니까?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억울해서 살 수가 없어요. 매를 맞아 죽었습니다. 이 엄동선안에 매를 맞아 죽었다고요. 아주버님 동생이요. 복만은 싹싹 빌었다. 죽은 것은 억울하지만 대신 그놈의 목숨값으로 돈을 벌어주고 갔으니 재수씨, 앞으로 조카놈들하고 살아야지 않겠소. 여자 혼자 몸으로 어찌 산단 말이오. 어찌 재수씨 억울한 심정을 내 모르겠소. 허나 큰아버지 나마저 아전에서 쫓겨나면 참말 큰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하는 수 없이 운평의 아내는 합의의 뜻으로 사화장을 써주었다. 이후 조서가 다시금 꾸며졌다. 서달의 죄는 그의 종이 뒤집었었고 사건의 보고는 7개월 동안이나 미뤄졌다가 슬그머니 의군부로 넘겨졌다. 이러는 와중에 당연히 황희의 사위 서달은 방면되었다. 아버지가 형조판사이니 일도 아니었다. 그러나 세종 9년 6월 21일 세종이 정사를 보다 무언가 미심쩍어 물었다.
이 일은 어떤 일이냐? 어찌하여 7개월이나 지난 지금 보고서가 올라온 것이냐? 어찌 한낱 종놈이 아전을 때려 죽였단 말이냐? 용접판서 서선이 대답하지 못하고 딴처해야 하자 세종이 다시 물었다. 이 종놈의 주인이 누구더냐? 누구냐고 물었다. 이에 황희가 황급히 나서서 아뢰었다. 이미 종놈과 아전 사이에 합의를 본 일인 줄 아옵니다. 하여 장계가 이제야 올라온 듯 하옵니다. 종놈이 아전과 합의를 한다? 허면 주인이 나섰단 소리가 아닌가. 종놈을 살리기 위해 주인이 직접 나섰다. 참 귀하고 옳은 일이 아닌가. 이가 누구인가. 황희가 바닥에 엎드렸다. 서선도 바닥에 엎드리며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맹사선 또한 질끈 눈을 감고 말았다. 소신의 아들입니다. 자의정의 사이우입니다. 상전이 종놈을 살렸다. 거금을 들여서 혼대 어째서 너희는 지금 엎드려 흐느끼는 것이냐? 무엇이냐? 내 아들이 종놈이 아전에 죽인 것이 확실하더냐? 아니면 너희가 작당을 부리는 것이더냐? 서선이 변명을 했다. 전하, 그런 것이 아니었고 아비된 자로서 어찌 자식의 허물을 보고만 있겠사옵니까? 신을 죽여 주옵소서. 세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아비된 자로서 자식의 허물이라 허면 종놈이 죽인 것이 아니라 너희 아들이 사람을 죽인 것이더냐? 그런 것이더냐? 전하, 소신을 죽여주시옵소서. 아비된 자인이 누구보다도 자식의 허물을 바로 잡아야 하질 않더냐? 너희는 나라의 재상들이다. 이런 자들이 어찌 백성을 억울함을 살피고 이와 같이 작당을 하였더냐? 여봐라, 형조판서 서선을 가두고 자의정 우의정 또한 군부에 가두어라 하고 이 일은 처음부터 철저히 다시금 조사하라. 그렇게 하여 황희와 맹사성, 서선이 의군부에 갇혔다. 무실펀한 사건이 세종에 의해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문을 연 결과 이를 쉬쉬하기 위해 황희와 맹사성, 서선은 신창영감 곽규에게 서선을 보냈으며 사건을 조사한 감사, 온수영감, 식산영감, 목천영감, 대흥영감 등의 이를 감당한 이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황희와 맹사성은 파직되었다. 황희의 사이인 서달은 그 형벌이 교형에 해당되었는데 세종은 그가 외아들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장 100대의 귀양을 보내고 재물을 바치게 함으로써 대신하였다. 실록에는 황희를 두고 아래와 같이 기록을 남겼다. 청년결벽한 지조가 모자라서 정권을 오랫동안 잡고 있었으며 잠옷 총람하지 못하다 비난도 있었다. 황희의 아들 황중생은 절도에 대해 공문하였다. 처음 영의정 황희가 내섬씨 여종을 첩으로 삼아 아들을 낳았는데 황중생이라 하였다. 황중생은 내섬씨 여종과 황희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다. 중생이 하는 일이 세자의 수친시로 일종의 신분꾼이었다. 세자의 시중드는 일을 맡아보았다. 그런데 중생에게는 황희조차도 모르는 나쁜 버릇이 있었다. 바로 도벽이었다. 세자의 거처인 동궁에서 금잔이 없어진 일을 해결하기도 전에 지난번에는 광평대군의 금띠가 없어져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범인은 끝내 잡지 못했다. 동궁 내간의 근심이 커져만 갔다. 계속 범인을 잡지 못했다간 동궁을 지키는 모든 이들의 큰 화를 당할 터였다. 귀한 물품들이 자꾸만 없어지다 보면 궁인이나 내관들이나 문초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사실 뇌관은 지피는 곳이 있었다. 그러나 의심만으로 잡아들였다가는 후환이 들어온 용의자였다. 바로 황희의 서얼인 황중생이었다. 헌데 이번엔 세자가 관복을 입을 때 사문 밑에 쓰던 모피로 된 이염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됐다. 그리고 이염이 사라지던 날
태곤하던 중생의 손맛자락이 평소와 달랐다. 무언가를 급히 구겨 넣은 듯 한 모양새였다. 내가 중생의 행동거지도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동국내가는 멀쩡한 이를 의심했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하더라도 계속 지켜만 볼 일이 아니었다. 내가는 무감벼슬인 상군 진문을 불러 중생의 집을 수색하도록 청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없어진 이염이 중생의 이불 속에서 발견되었다. 중생은 즉시 의금부로 잡혀들어가 추국을 당했고 모든 일을 자백했다. 그의 집에서는 이염뿐이 아니라 없어진 금잔도 광평대군의 금띠 또한 나왔다. 그런데 없어진 금의 무게는 20냥이었는데 중생의 집에 나온 것은 모두 11냥이었다. 의금부에서 물었다. 바른 대로 고하라. 없어진 9냥은 어디에 숨겨둔 것이냐? 영의정인 내 아비에게 주었더냐? 중생이 고개를 내저었다.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것들이 왜 소인의 집에서 발견되었는지 실로 알지 못합니다. 내 놈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이야. 매질을 더 당해야만 이실 쫓고 할 것이더냐? 영의정을 불러 대면시켜야 지시를 고할 테냐? 아닙니다. 소인이 적형 황보신에게 주었습니다. 그의 첩 윤희도 알고 있습니다. 중생의 입은 황금의 무게만큼이나 무겁지 못했다. 황희의 자식 중 도벽이 있었던 것은 중생만이 아니었다. 황보신은 황희의 정실 부인에게 난 둘째 아들이었다. 당장 황보신과 그의 첩 윤희를 잡아들여라. 황보신과 윤희가 의금부로 잡혀왔다. 의금부가 중생에게 다시금 물었다. 9냥은 어디로 간 것이냐? 누구에게 주었다고 하였더냐? 중생이 황보신을 슬쩍 바라보자 황보신이 중생을 노려보았다. 황보신이 먼저 변명을 해댔다.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든 바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저런 자의 말만 듣고 이리 잡아들인 것입니까? 내가 영의정의 아들임을 모르고 이러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청백리를 겸한 아버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겠습니까? 이는 저 서울놈의 농간입니다. 중생에게 한 차례 고문을 더 가했다. 중생은 처음과 같이 황보신에게 주었다고 말했다. 보신은 다시금 딱 잡아댔다. 중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미친놈처럼 황보신에게 대들었다. 웃기시네. 너와 너의 첩 윤희가 같이 앉아있을 때 내가 바로 쥐어주었다. 내가 윤희에게 묻기를 내가 아는 척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진짜 황금이냐 하니 윤희가 대답했지. 진짜 황금이어요. 그러자 내가 가죽주머니에 넣질 않았더냐. 이번엔 황보신의 첩 윤희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거짓을 꾸미는 것이니 사실이 아닙니다. 정말 니들이 이럴 거란 말이지. 내가 의금부지사가 되었을 때 말 한 필과 필단 2필을 훔쳐 윤희에게 주었지. 그뿐이랴? 금으로 만든 돈꽃도 사사로이 훔쳐다가 전년머리에 꽂는 장식품으로 쓰지 않았더냐. 여기서 더 까발려버려? 내 놈이 한 짓을 말이다.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황희가 벽에 팔을 짚으며 몸을 의지했다. 저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었고 과문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황희는 할 수만 있다면 황보신은 부인의 뱃속으로, 황중생은 첩의 뱃속으로 도로 집어넣어 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후 의금부가 황보신의 집을 수색하자 빼돌린 나머지 작물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의금부에 갇힌 황중생에게 황희가 찾아갔다. 아무런 말이 없이 우뚝 서 있는 아버지를 보며 중생도 할 말이 없었다. 황희가 말했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내 갈 길로 가거라. 황희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던 중생이 그제야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대감마님께서 제게 해주신 것이 뭐가 있다고 이제 버리기까지 하십니까? 네, 저도 대감마님을 버리겠습니다. 아버지라 보지 못하는 아버지는 소인에게도 필요 없습니다. 황희는 황중생을 버렸고 황중생도 성을 조시로 바꾸며 아버지를 버렸다.
이 이야기는 세종실록 91권 22년 10월 12일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